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쳤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듯 서둘러 돌아가는 뒷모습. 매주마다 함께 모임에서 만나던 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 평생을 이웃으로 살며 서로 김치도 나눠주고 아플 때 병원도 함께 다니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분명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그 어색함.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며 밤잠까지 설치게 만드는 그 답답함. 사실 이런 일 요즘 60대 이상 분들 사이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예상치 못한 이유 때문에 말이에요. 바로 작년에 함께 떠났던 그 여행 때문입니다. 여행이요? 그럼 더 친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60대가 넘어서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 분명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돌아와서는 왜 이렇게 어색해지는 걸까요? 아이고,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몰랐나 봐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이야기,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요즘 60대 이상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에요.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관계 틀어졌어요. 다신 안 갈 거예요. 그냥 가까운 동네 카페에서 만나는 게 낫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늙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요즘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것도 아니면 돈 때문에? 오늘은 이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5가지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친구들과 여행 계획 세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미리 알고 가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올해 72살인 이춘자 씨에게는 15년째 함께 해온 화요 모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춘자야, 우리 이제 시간도 있고 몸도 건강한데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매달 12만 원씩 1년 2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떠난 동남아 여행. 설렘 가득했던 출발 당시와 달리 돌아와서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뜸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간 건 정말 후회해. 그냥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몰랐던 거야. 춘자 할머니의 이런 말 뒤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돈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다를 줄이야. 같은 금액을 모았다고 해도 쓰는 방식은 정말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중 하루 한 끼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 돈이면 손주 선물을 더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차이가 단순한 소비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얘는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네. 그동안 조용히 있더니 돈 앞에서는 꽤 따지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여행이 끝나도 그 인상이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친구와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 중 돈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인생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각자가 살아온 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 카페에서 만날 때는 몰랐던 소비 패턴이 여행에서는 하루 종일 노출되면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당황스러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 무심한 말 한마디의 파괴력. 야, 넌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없다. 그래서 평생 집에서만 살았나 봐. 넌 왜 항상 그렇게 느려? 우리 발목 잡지 마. 이런 말들, 평소에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곤하고 일정에 쫓기고 몸이 지치다 보면 감정의 여유가 사라져요. 그 상태에서 던지는 말은 때론 진심보다 더 아프게 꽂힙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의 감정은 어릴 때보다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합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엔 누구나 쉽게 상처를 받아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오래 남는 법입니다. 여행을 마친 후 기억나는 건 아름다운 풍경보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뭐 그런 말도 못해? 하며 웃어넘길 수 있었던 말들이 이제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오랜 친구 사이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 중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런 배려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생활 패턴의 극명한 차이. 여행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에요. 그동안 아무리 친했어도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만나는 정도였다면 몰랐던 생활 리듬의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야 하루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밤 12시까지 TV를 봐야 잠이 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벌어지는 작은 충돌들. 어머, 좀 조용히 해줘. 아직 잠이 와. 빨리 씻어. 다른 사람들 기다리잖아. 에어컨 좀 올려줘. 너무 더워. 난 추운데 감기 걸리겠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엔 웃고 넘기던 일도 언젠가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루틴은 강해지고 고집은 단단해져요. 좋은 친구라도 여행 중에는 그 루틴의 충돌을 매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의 컨디션도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날은 기운이 넘치다가도 갑자기 무릎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기도 하죠. 이런 몸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도 아픈데 참고 다니는데 왜 그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몸이 힘들면 쉬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차이가 여행 중에는 매일매일 갈등의 소재가 됩니다. 네 번째, 역할 분담의 불공정함. 여행이라는 건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일정을 짜는 사람, 항공권 예약하는 사람, 현지 교통편을 알아보는 사람, 숙소를 관리하는 사람, 돈을 계산하는 사람. 그 모든 걸 혼자서 도맡는 사람은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은 그걸 노력이 아니라 취미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숙이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는 잘 몰라서 그냥 맡긴 건데 왜 기분 나빠? 이런 말들이 갈등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행 막바지에 가면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할게. 우정이라는 건 큰 갈등보다 이런 작은 책임의 불균형에서 더 많이 깨집니다. 서로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행은 힘든 숙제가 되어버려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게 젊었을 때보다 부담스러워집니다. 인터넷 예약, 모바일 앱 사용, 환율 계산 등 여행에 필요한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결국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추억이 아닌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여행. 가장 안타까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까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전부 좋은 이미지로 채워져 있었어요. 함께 웃던 일, 밤 나누던 일, 힘든 시기 어깨를 빌려주던 모습들.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부터 친구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 그때 여행 가서 사람 다 드러났잖아. 그 여행 하나가 추억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금이 간 관계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워요. 인간의 기억은 참 묘해서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특히 배신감이나 실망감 같은 감정은 뇌리에 깊이 박혀서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몇십 년 쌓아온 좋은 추억들이 단 며칠의 여행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함께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마주하는 인간 본성의 진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 말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감춰왔던 열등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관리 요원, 혹은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는 특별한 환경이죠. 피로, 스트레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그동안 감춰왔던 성격의 단면들이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한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지인이 첫마디로 한 말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의 특징.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겉모습이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단순히 퍼주는 기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버는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질투나 비교 심리 없이 나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여행에서 배우는 또 다른 교훈.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이제 가족끼리 해외 한번 가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 평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런데 막상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다신 안 간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이 기대만큼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 오히려 실망이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자녀들과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속도와 관심사가 다르고 쉬고 싶은 타이밍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왜 자꾸 힘들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같이 간 건데 대화도 없이 각자 논 기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세대 차이, 여행에 대한 생각의 차이, 그리고 체력 차이까지 모든 것이 다르게 맞물릴 때 함께 간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73세 한영자 씨의 경우를 보면 딸과 사위가 먼저 제안한 일본 여행에서 겪은 경험이 그랬습니다. 빡빡한 일정, 젊은이들 위주의 동선, 그리고 주인공이면 축하를 받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건가 하는 씁쓸한 깨달음까지. 결국 그녀는 이제 나는 내가 편한 사람과만 여행할 거야 라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자식과의 여행이 늘 감동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간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걸음과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떠나는 여행이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누구와 떠나는가보다 어떻게 함께 걷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세대 간 이해. 박정미 씨의 경우도 가족 여행에서 비슷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자식들 사이의 간극. 손주들의 활발한 에너지와 조용함을 원하는 할머니의 니즈 차이.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이유가 떠오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부분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가족의 풍경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성숙한 어른 간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구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이 새로운 관계는 부모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과의 대화는 어릴 적과는 다르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 사회적인 이슈, 서로의 꿈과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와 존중을 더욱 깊게 해줍니다.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가족이 확장됩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와 손주들이 생기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며 더욱 풍부한 가정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며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자식들이 더욱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에게 새로운 기쁨을 선사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행복입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지지를 주는 것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만의 전통을 함께 나누고 가족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가족의 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도 부모의 사랑과 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모가 항상 곁에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안정감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에게 큰 의미와 기쁨을 줍니다. 이 시간들은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주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의 본질과 지혜.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자기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인간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고 늘 함께 있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오히려 더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우정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몇 명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훨씬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한 친구라고 해서 꼭 여행을 같이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함께 한 끼 밥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그게 어쩌면 더 깊고 진실한 우정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제나 따뜻한 자리에 앉아줄 친구라면 여행보다 긴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정말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면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거리와 기간을 줄여보세요. 해외 장기 여행보다는 1박 2일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로의 노고를 인정해 주세요. 셋째, 개인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세요. 모든 일정을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돈 문제는 가능한 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세요. 다섯째, 서로의 생활 패턴과 체력을 미리 고려한 일정을 세우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중간에 어머, 이거 우리 이야기네? 하며 무릎을 탁 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다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행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65세가 넘어서는 솔직히 말해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끔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 한 통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어쩌면 젊었을 때 매일 붙어 다니며 모든 걸 공유하던 관계보다 더 성숙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자극이나 끝없는 소통이 아니라 평온한 안정감입니다. 마음 편히 만날 수 있는 사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의 노년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모든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보낼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
혼자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그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 소중한 시간을 불필요한 갈등과 상처로 채우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함께 걷고, 때로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언제든 손을 내밀면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거예요. 빛나는 인생의 지혜 채널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현명하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동년배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나누며 배워가는 지혜로운 노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